예, 그 사회정책 평가 아니면을 공약에 대한 평가 제안 맡은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주노총에 대한 얘기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조동문 선생님 말씀 뒤이어서 윤태권 부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보수파의 대안을 묻는다고 그런 거는 제가 항상 문재인 정부 때도 고민이었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재인 정부 성격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유주의 정부, 진보 정부라고 보지 않고 자유주의 정부라고 봤고 그런데 이제 진보 개혁 진영이 그 리버럴 정부나 자유주의 정부에 계속 진보 개혁 아니 삼인주의적 예를 들면 진보적 개혁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주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그런 개혁이 있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물론 논란이 많겠지만 저는 보수 우파로 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감세나 민영화 중심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증거로 될 수 있는 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가 유사하다면 그 위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나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리버럴 개혁이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진보적 개혁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진보적 개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뭐 저출생 문제라든지 불평등, 빈곤, 일자리 문제, 격차 문제 이런 문제를 보수파는 어떻게 풀 건지를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않는 거는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근데 저는 그거를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데 그럼 그 틀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1980년대 이래로 지속되었던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90년대 이후에 워싱턴 컨센서스, 그리고 최근에 2010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클루시브 그로스,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출범했을 때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의 개혁 정책, 실용 정책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지금 평가를 해보면 사회정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를 그대로 계승했거든요. 계승한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의 우리의 평가는 좀 달라졌던 것 같고 그때 한동안 어떤 분은 이명박 정부를 삼인주의라고 평가를 하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연속이냐 단절이냐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한국에 제가 그 갤럽에서 자료를 갖다가 한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 평가를 본 겁니다. 저 첫 번째는 집권 초입니다. 집권 초 3개월이고 그 초록색은 마지막 3개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자료 뭐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요. 보시면 전부 다 엄청난 기대했다가 다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수 정부에게도 마찬가지고 리버럴 정부에게도 마찬가지고 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뭘 기대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저기 이제 50 몇 프로죠? 52.5%가 저기 아마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 리얼미터 자료 보니까 지금 10% 가까이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범도 하기 전에 46%의 기대밖에 하지 않는 그 현직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보다 사실 기대치가 더 낮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정부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그 리버럴 정부, 자유주의 정부 비판하고 진보개혁 진영을 비판했다면 보수 정부, 보수파의 대안을 좀 제시하면 좋겠다. 만약 그것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보수파가 집권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월드뱅크와 IMF, 특히 이후에 지속되었던 포용적 성장이란 기조, 이런 기조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핵심은 지속 성장을 가능한 사회정책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 강화가 핵심이거든요. 핵심이고,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 인클루시브 그로스를 IMF나 월드뱅크가 얘기했을 때는 뭐 기업 지배구조 개혁 뭐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근데 저거는 아시는 것처럼 그 임금 성장과는 완전히 다른 구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 인클루시브 그로스에 기반하고 거기에 일부 임금주도 성장을 붙인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그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보편적 수당의 도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를 보시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편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소극적, 적극적이란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여했지만 둘 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2010년 이후에 그런 흐름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총평을 봐서, 그래서 뭐 이걸도 같은 얘기인데, 리버럴 신자유주의와 보수적 신자유주의의 복귀, 마치 이제 이명박 정부가 복귀했을 때처럼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보시면 GDP 대비 이제 조세 부담률인데, 조세 부담률이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높아졌고, 아마 윤석열 정부는 조세 부담률을 낮춘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감세 정책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적용을 강화한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랑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불평등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GDP에서 현금급여를 하는 비중 중에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부터 높아졌어요.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또 민간 서비스 중심, 이건 특히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얘기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민간 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방식이냐면 기존의 민간의 기득권들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약을 보시면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일하는 빈곤층,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EITC도 문재인 정부 굉장히 강화됐는데 그걸 더 강화할 거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뭐 국민안심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죠. 이거는 연장성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점들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능력주의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약화시켰는데, 문재인 정부는, 윤 당선자는 그 부분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뭐 조국 사태를 비롯한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의 자녀 교육이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국민과는 다른데, 이제 그 부분을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사나 외고나 뭐 특수목적고 강화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기회의 공정성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소득 계층에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강화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도는 이제 이게 우리가 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뽑아낸 건데, 자살률, 뭐 주택가격,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 그 다음 취업 유발 개수, 그러니까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뭐 이런 것들, 출생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지를 공약에서 찾아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근데 저는 그런 위기가 발생을 한 게, 저의 진단으로는 이동성이 굉장히 낮은 것. 이거 뭐냐면 중소사업체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비율들, 정기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보면 점점 낮아졌고, 실제로는 지금 중소사업체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한 게 2%, 그 다음에 정기직으로 이동한 게 4.9%, 거의 그 이동성들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근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그 문제가 저는 한국의 성장 방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자산계층이 95년부터
비중 변화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나 민간 금융자산에 대한 어떤 사적 자산의 축적도 소득 계층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위기의 원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 좀 늘렸다면 그나마 낫을 텐데, GDP가 증가, 1인당 GDP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복지 지출은 굉장히 더뎠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놀라운 건요, 어쨌든 간에 최근까지 2020년까지 나온 자료를 하면 연평균 1%가 넘습니다. 1%포인트가. 그러니까 역대 그런 정보가 없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가장 복지국가 황금기엔 60년대, 70년대에, 60년대에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연평균 0.8%포인트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하여튼 양적 증가는 굉장히 대단한 증가를 보였고, 아마 그것이 불평등을 실제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충분히 못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정부 중에서 가장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아마 이 정부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몇 가지 공약들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출생아들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략 3조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또 이제 우리의 위기 중에 하나가 사회보험이라는 게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고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영업자. 이건 이제 이 그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만 나타내는 건데, 고용보험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의 개선은 전부 다 민주당 집권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을 되고 있고요. 아마 윤석열 당선자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사회보험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출범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건데, 아마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의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민간 중심의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하고 그 개인 연금이나 민간 연금이나 민간 금융자산에 의존하는 건데, 그 구조를 보면 이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서비스도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고 공공성도 민간 중심으로 하고, 근데 인센티브 더 주겠다 그러는 거고, 뭐 세제 지원하겠다는 거고, 이런 정도 강하게 나오니까 아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그다음 성장 방식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로봇 밀도 자동화에 대한 건데, 최근 자료가 2020년까지 나온, 이게 이제 표시는 안 되는데 2020년까지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엄청나게 더 높아졌습니다. 싱가포르이 왜 저렇게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이 다시 1위를 했고, 아마 이것이 가져오는 노동시장에서의 나쁜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 그림은 노동 생산성하고 평균 임금 격차,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인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저 극단에 있잖아요. 근데 아마 저게 윤석열 정부에서 더 강화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나원준 교수님 발표하신 거랑 제가 이제 공약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보면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한중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안보 문제나 그 국제관계가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잊고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제정책인데, 경제정책을 왜 이렇게 집어냈냐면 주로 일자리나 소득과 관련된 겁니다. 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경제정책에서 뽑아내서 정리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 격차, 이런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80년대 말 산업연구원의 KDI하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대기업에 계열화시키는 거고, 하나가 독일처럼 혁신 기업을 만들거나 예를 들면 히든 챔피언을 만드는 방식인데, 아마 그때 정부 정책이 당시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대기업에 계열화시킨 거, 이게 대기업들이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신경영 전략이라는 것들은
아시는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자동화시키는 방식 이 두 가지가 결합됩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고쳐야 그거를 그 궤도를 수정해야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더 강화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 개입을 줄이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그것이 이제 기업의 성과가 어떤 국민들에게 공정하지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걷겠다는 건데 걷어야 되는데 주식 배당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반도체 이거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실 좋은 일자리와 관련됩니다. 중소기업과.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소부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찾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보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못 찾았고요. 그다음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다이나믹 서비스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방향은 맞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다이나믹 서비스가 기업의 내부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에.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걷어내야 이게 이제 시장에서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긴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나쁜 일자리 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안 그랬냐? 네, 문재인 정부에도 저는 일정 정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준에 대한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복지 문제를 보면 복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아까 이제 주목할 거는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출산수당이란 부분이 있는데 출산수당은 사실 모든 태어난 아동들에게 그냥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하면 보편적 수당이거든요. 보편적 수당의 정책을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의 영아수당이랑 어떤 육아휴직이랑 어떤 관계가 가질지에 대한 부분이 그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 부분은 규제 개혁하고 공정 경쟁시키고 직업 훈련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고 이 정부에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우리는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민주거 상승이나 그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주거급여 기준을 지금 상향하고 있고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있고 근데 이게 현재 민간중심 구조에서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훈준 교수님 평가를 보니까 뭐 지켜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의 대안을 갖고 실천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큰 카테고리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얘기하는데 과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민간 중심의 서비스 뭐 이런 것들로 특징 지어지는 이런 정책들로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시킬 수 있을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기본적으로 복지가 보편적인 복지를 전제하고 그 속에서의 구매력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데 그런 부분 찾아보기 어려운데 다만 병사급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출산수당 그다음에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국민연금에서 1인 1국민연금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다 의무화하겠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다 의무화시키는 제도를 취한다면 그거는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가 될 거다. 다만 어떻게 그것이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지금까지는 구체적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고용보험 상태를 그대로 둔 채로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이 논쟁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하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혹시 출산수당으로 대체하는 건가? 근데 그 둘의 관계들을 좀 확인해야 그분에 대한 평가들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국형 상병수당을 조기에 도입하겠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빨리 도입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건지 이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할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부 인수위가 끝나고 정부가 출범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주목할 발언들은 윤석열 당선자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금식 퍼주기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스웨덴하고 이제 복지국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류한 스웨덴, 독일, 미국, 이탈리, 그다음 OECD, 그다음 한국을 GDP 대비 이 진한색이 현금이고요. 저 빨간색이 현물입니다. 서비스입니다. 그것이 어떤 구조로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지금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현금보다 현물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유럽 복지국가 여러 가지 보편주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당선자와 그 캠프에서 하는 얘기들을 그렇게 읽어낼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맨 아래에 이제 저게 한국이잖아요. 한국을 보시면 한국은 우리도 스웨덴처럼 이런 북유럽처럼 서비스의 비중이 현금 비중보다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억제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득 보장을 해야 될 수준으로 지출을 하지 않으면서 그때 소득 보장을 억제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금은 바닥에 있고 서비스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작동하려면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게 사회정책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합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하는 현금 지원 대신에 현물 지원하겠다라는 한국적 맥락에서는 현재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사회정책이 너무 이게 다 사회정책과 관련된 꼭지들 다 뽑는 건데요. 제가 뽑아내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걸 다 해서 공통의 키워드를 뭐로 뽑아낼까라고 해서 보니까 텍스트를 이제 보니까 그게 뭐 기존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됐냐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다, 민간 중심의 서비스 확대하겠다, 소득 보장은 선별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현금 지원은 하지 않고 세금 인하하겠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기후 위기와 관해서 원전 강화해서 탄소 중립 실현하겠다, 그다음에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은 자사고나 능력 주의 강화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잘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최대한 잘한다고 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관대한 선별적 복지체제를 구축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가능성은 왜냐하면 그거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재원을 내는 사람에게 복지가 가지 않고 취약계층에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 그래서 그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복지 퍼주기 안 하겠다. 그리고 선별적 지원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엄격한 선별복지 체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인수위에서 예를 들면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엄격한 선별복지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1국민연금을 강조하면 그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큰 성취를 할 것 같아요. 5년 동안 만약 그걸 한다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이 다 문제가 전통적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 체계로는 안 된다였거든요. 그래서 소득 기반으로 가자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용관계에서 육아휴직 확대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제고해 볼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규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냄새가 이제 뒤섞여 있는 이런 냄새 향기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렇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 모든 정부가. 다만 그 성격이 좀 수준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 개발국가 성격도 여전히 유지하고 그게 좀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측면이 있었는지 아니면 보수적인 측면이 있었는지 이런 프레임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7년 이후에 모두가 실패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보수 우판을 대안을 보였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과연 정말 대기업 중심의 어떤 이게 조립형 성장 체제, 수출 중심의 성장 체제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비단 주머니에 묘책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거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걸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그랬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 묘책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작은 정부를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건지 그것도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세하면서 좋은 복지국가 만들겠다라는 것도 만약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고 민주노총의 윤태근 부위원장이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시민사회의 결합력을 훨씬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훨씬 높여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해 예전에 우리가 80년대에 봤던 책의 용어를 빌리면 통일전선이라고 얘기할까요? 저 시민사회와 좀 연대,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는 세력과도 연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정부 9년 동안 그러니까 VDM 인덱스라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 지표가 낮아졌거든요. 그런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여태까지 민주노총을 보면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 특히 저는 깜짝 놀란 게 문재인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와 대화하자고 얘기하는 거 그건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나와라. 근데 현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와라 하는데 안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말귀가 통할 것 같은지 도대체 민주노총의 입장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궁금증이 들었고 이제는 지금 아까 이제 조동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에 대해 국민들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수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민주노총이 이제 시민사회와 손잡고 시민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투쟁 방식, 전략 방식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계기로 해서 심각하게 재고해 보시길 주제 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